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혐오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MC 정연이고요. MC 대진입니다. 대진 씨,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안 혐오나 이거 막상 또 말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그렇죠. 사실 혐오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거든요. 2010년경부터 온라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오해도 많고 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현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혐오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례를 통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혐오 표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홍성수입니다. 먼저 몇 가지 사례를 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쟤는 다문화야. 두 번째는 너 파란색 옷 꼭 입고 다녀야 해. 세 번째는 너 그 히잡 꼭 쓰고 다녀야 해. 네 번째는 여성들은 수학을 잘 못해. 실제 통계가 그렇다던데. 다섯 번째는 대림동은 위험한 곳이니 조심해야 돼. 자, 이 중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을 꼭 맞추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누군가를 다문화라고 불렀다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사실 다문화라는 말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문화라는 말은 학술적인 용어이기도 하고요. 행정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가 중립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비하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라는 말이 대표적이죠. 이미 그렇게 비하적인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우기면 안 되겠죠. 제 차이나야 같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나 자체는 국가 이름이죠. 비하적인 의미로 쓰여서 문제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말이니 그 정도로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다문화나 차이나로 불리는 집단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는 집단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집단을 중립적으로 지칭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은 작은 농담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씨앗이 돼서 사회적 차별을 낳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파란색 옷을 입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히잡을 쓰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것과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일단 옷차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대략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그냥 우연히 착용하게 된 옷의 색깔에 불과하지만 히잡은 종교적인 복장이죠. 특별한 의미가 없는 옷차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하고 종교적인 복장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그 다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란 옷을 입었다고 핀잔을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좀 나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죠. 그런데 히잡을 썼다고 놀림을 당한다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 놀림을 당한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까 음식점에 갔을 때 종업원도 내 옷을 유심히 보던데 좋은 의미로 쳐다본 것 같지가 않다. 내일 면접 시험이 있는데 이 옷을 입고 가도 괜찮을까? 이걸 입고 갔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종교 복장을 가지고 놀림을 당한 것은 단순히 일회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 사회의 편견이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도 히잡을 착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히잡을 입은 다른 친구가 놀림을 당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남의 일로 여겨질까요? 아니면 내 일처럼 여겨질까요? 아마 내 일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잡을 입은 사람들끼리는 어떤 집단적인 동료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히잡을 입은 한 집단이고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는 소수자 집단이다. 저 친구가 놀림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나한테도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
여기서 더 나가면 그래서 저 친구가 놀림당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 함께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파란 옷을 입은 친구들끼리는 이러한 연대의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수학을 잘 못해 실제 통계가 그렇다던데 같은 말은 어떨까요? 통계적 사실이라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어떤 집단을 비하하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거짓말,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째 사례였던 이 대림동은 위험한 곳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허위 사실로 대림동에 사는 중국 동포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이죠. 네,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대진 씨, 네. 청소년들이 혐오 표현을 어디에서 많이 접하게 될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특별한 장소는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주로 일상을 보내는 곳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때문에 학교와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학원에서의 예방과 대응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학원에서의 혐오 표현이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구체적 사례를 간단한 상황극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기 무대 쪽을 한번 봐주세요. 어디요? 저기 학원 원장 선생님하고 직원분이 계시네요. 네, 무슨 대화를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선생, 네? 방금 면접 본 원어민 강사 어떻게 생각해? 퇴술 자격증도 있고 영문학 전공에 성격도 무난한 것 같고 채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건 그런데, 괜찮을까? 왜요? 뭐 걸리시는 거라도 좀 있으세요? 그게 흑인이잖아. 아니, 우리가 지원 자격에다 화이트 올리라고 안 써놨어? 원장님, 그럼 큰일 나요. 그거 인종차별이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어디 학부모들이 그래? 어? 기왕이면 백인 강사를 선호하잖아. 우리가 그거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그래도요. 아니, 영어학원이 영어만 잘 가르치면 되죠. 그리고 막상 애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럼 친해지면 다 좋아해요. 그래도 흑혀는 좀. 그럼 어떡할까요? 조금 더 알아봅시다. 이 사람한테는 미안하게 됐다고 이 선생이 연락해주고.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러면 안 되죠. 그러게요. 이번 사례는 흑형이라는 혐오 표현과 함께 기왕이면 백인 강사를 선호한다라고 하면서 피부색과 인종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고 있네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례의 원장 선생님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별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점이에요.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합리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교육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과 행동이 어째서 혐오 표현인지, 그리고 혐오 표현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편견과 혐오가 결국 이 채용에서의 차별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네요. 네. 정현 씨. 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아까 그 전문가 선생님 다시 한번 모셔보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네. 안 그래도 저기 서 계시네요. 아, 그럼 혐오 표현의 정확한 개념과 그리고 혐오 표현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혐오 표현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혐오 표현 개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 표현은 어떤 집단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거나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결국 혐오 표현은 이렇게 차별을 조장하는 또는 강화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혐오 표현을 단순한 욕설하고 구분짓는 중요한 지점이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혐오 표현은 보통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주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는 모욕, 비하, 멸시, 위협이 있고요. 이것은 어떤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거나 혐오스러운 것에 비유하여 모욕, 비하, 멸시하거나 욕설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별 폭력의 선정과 선동인데요.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거나 야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이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차별금지 사유라고 합니다. 혐오 표현은 이러한 차별금지 사유로 구분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혐오 표현을 하는 방법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모욕, 비하, 멸시, 위협이고 또 하나는 차별이나 폭력의 선전, 선동이었죠. 앞에서 본 여러 사례들은 비하나 멸시에 해당하는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말들을 혐오 표현이라고 불렀을까요? 사실 혐오의 일상적인 의미는 굉장히 강한 뉘앙스거든요. 누군가를 아주 많이 싫어하거나 미워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는 말하는 쪽보다는 듣는 쪽의 입장이 반영된 개념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좀 쿨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 뿐이다 라고 하겠지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혐오라는 말이 이렇게 편견과 차별적 시선을 드러내는 말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혐오 표현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사회경제적 상황의 악화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말들 많이들 하시죠. 그런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이겨내려면 강자들에 맞서 싸우는 게 맞겠죠. 원인 제공자에 맞서서 싸워야 하고 그들에게 뭔가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더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약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약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때 세상을 선과 악, 우리와 적들로 구분하는 그런 경향도 생겨납니다. 뭔가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들을 악과 적으로 몰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냥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어려우니까 손쉬운 상대를 골라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뿐이죠. 반면에 혐오 표현의 해악은 매우 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소위 혐오의 피라미드라는 것인데요. 편견에서 혐오 표현, 차별,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편견이 있는데요. 이 편견은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사실 그 자체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편견이 있는 한 언젠가 다른 문제로 이어지기 십상이죠. 편견이 말이나 글로 표현되면 그것이 바로 혐오 표현이 됩니다. 편견으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그것은 차별이 되고요. 차별을 받는 집단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은 어떤 집단을 열등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열등하게 여겨지는 집단은 폭력에 노출되기가 그만큼 쉽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편견으로 고통받거나 차별받는 집단을 보면 대부분 폭력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제일 밑에 있는 이 편견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저 밑에 있는 편견을 몰아내야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해야 되고 사회 인식도 바꿔야 되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편견이 사라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은 혐오 표현인데요. 혐오 표현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혐오 표현을 내버려두면 편견이 더 강화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는 혐오 표현을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희미하게 있던 편견이 스물스물 기어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 별 문제의식 없이 혐오의 말을 주고받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망각하게 되죠. 윤리의식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혐오 표현이 사회에서 쉽게 발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진 씨,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혐오 표현이 된다는 게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하게 되는 편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네, 그리고 제가 눈물이 좀 많은 편인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자, 이번에도 상황극 한 편을 보고 올 텐데요. 대진 씨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아, 그럼 저처럼 감성이 풍부한 그런 남자가 나오나요? 그럴까요? 자, 일단 한번 보시죠. 보시죠. 놀리지 말라니까. 안녕하세요. 뭐야? 진짜 어떡해요. 아 진짜? 야, 그래서 진짜 3시간 기다려서 말도 못 건 거야? 아 비웃을 것 같아서. 어떡해 진짜. 너 어떡하냐. 조금만 더 기다려볼 걸 그랬나? 아유 씨. 아저씨 왜 출발 안 해요? 3분 남았다. 네. 아너 자꾸 야들아, 조용히 좀 할래? 응? 죄송합니다. 여학생, 네? 너는 무슨 여자가 그렇게 장군처럼 껄껄거렸노? 어? 아, 그래가 시집이나 가겠나? 아저씨 저 인기 엄청 많은데요. 아이고, 폭도 많겠어요. 그리고 남학생, 네. 너는 와 또 그렇게 개집애같이 뭐, 남자가 돼가지고 목소리가 그게 뭐고? 아이고, 가만 보이. 너희들은 남녀가 바뀌네. 응? 하지 마. 아저씨 하지 마. 와, 요즘 누가 남자 여자 이런 말 해요. 요즘 그런 말 안 해요. 뭐라고? 아이고, 이 사람들이요. 다 너희 위에서 하는 말인기라, 응? 커서라 사회에 나가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흉을 본다고 사람들이. 에이. 시간 됐네. 잘 봤습니다. 학원 기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꾸 여자답게, 남자답게 그런 걸 강조하시네요. 네, 그러네요. 이런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상 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너무나 만연해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말도 편견을 강화시키고 성차별을 만드는 만큼 확실한 혐오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뭔가 지침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물론이죠.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어서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니고요. 전문가 선생님이요. 잘 아시네요. 그럼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단 제도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혐오 표현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층이 혐오 표현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척결 의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공공기관이나 방송, 학교 등 공공성이 많은 영역부터 혐오 표현에 관한 금지 규범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에는 법적, 제도적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 가볍게 편견을 드러내는 말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규제하고 다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말이 발화되는 즉시 주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떤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는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나쁜 경우는 동조하는 거겠죠. 거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쁜 경우는 동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침묵하는 겁니다. 이 침묵은 동조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을지 몰라도 침묵하는 것은 결국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일단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된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한 사람과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을 분리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나는 저런 말에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까 혐오 표현 피해자의 두려움이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저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저 나쁜 말에 동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은 혐오 표현을 한 사람에게 적극적인 항의 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사과를 받거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으면 더욱 좋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말이 발화되지 않는다면 일단 문제가 해결될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직접적인 당사자는 이런 식으로 대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3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3자가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문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성찰적인 자세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누구나 크고 작은 혐오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혐오 표현이나 차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모르게 종종 편견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을 당하겠죠. 이때 나는 선의로 말한 거다라고 반박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편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고 또 다음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대진 씨, 잘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앞서 봤던 학원 버스에서의 상황 기억나시죠? 물론이죠. 여자는 이러면 안 된다, 남자는 이러면 안 된다. 기사 선생님. 네. 대진 씨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일단은 기사 선생님께 적극적인 항의 표시를 해야죠. 웃음소리가 큰 것은 개성이니까 여자답게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잘하시는데요. 하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학원에 알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오, 멋있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를 더 볼 건데요. 이번에는 상황극 속의 선생님이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봐 주셨으면 해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보실까요? 아, 야, 희준아. 너 내일 학원 끝나고 시간 있지? 내가 한턱 쏜다. 오, 웬일이야? 내일 무슨 날이야? 아, 내 생일. 어휴, 진짜. 국경일도 모르고. 하여튼, 먹방 찍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알았지? 뭐 사줄 건데? 피자? 피자, 햄버거? 햄버거. 아, 누구누구야? 몰라, 아직 애들한테는 말 안 했어. 아, 네가 소문 좀 내주라. 주인공이 다 말하고 다니면 폼 안 나잖아. 알겠어. 수진이 부르라는 거잖아, 그니까. 아, 진짜. 눈치는 빨라가지고 꼭 불러라. 부탁할게. 알겠어. 아, 민수도 내일 부르면 되겠다. 민수? 응. 글쎄, 민수 우리 반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왜? 민수가 뭐 잘못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다문화라서 우리 반에서 좀 왕따야.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민수랑 어릴 때부터 친했잖아. 아이, 나도 좀 미안하긴 한데 암튼 그냥 말하지 마. 오면 민수도 불편할 거야. 아, 그래도 그렇지. 전동원, 잠깐만. 네? 너 지금 민수를 다문화라고 부른 거야? 네. 왜요? 다들 그렇게 부르는데요? 다문화가 친구들 사이에선 어떤 뜻으로 쓰이는데? 그냥 걔네 엄마가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랑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 다문화라고 하던데요. 그래,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다문화라고 부르지. 그런데 다문화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는 뜻에서 쓰였거든. 하지만 언제부턴가 외국에서 왔고 우리랑 좀 달라 보인다는 이유로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비하하는 뜻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차별적인 말을 쓰면 안 돼, 동원아.
사실 칭찬이나 좋은 말은 아니죠. 아니 근데 민수도 별말 안 하고요. 애들 다 그렇게 쓰니까 저도 그렇게 쓰는 거죠. 무슨 말이든 누구를 구분짓거나 편가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게 혐오 표현이 될 수 있거든. 민수가 별말 안 한다고 했지만 기분이 어땠을까? 맞아요. 다문화라고 부르면서 따시키는 애들도 있으니까요. 저한테 다문화라고 놀리면 진짜 싫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민수도 진짜 싫었는데 내색 못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 아니, 민수네 가족이 뭐 다문화 가정인데 어때서? 너 어릴 때 친하게 잘만 지냈잖아. 선생님, 저 앞으로 민수 다문화라고 안 부를게요. 그리고 따시키는 거 모른 척도 안 하고요. 차별도 안 할게요. 그래. 차별은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응? 네, 선생님. 네. 생일은 제가 주인공이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제가 애들한테 말도 잘할게요. 그래. 저도 동원이랑 얘기 잘 해볼게요. 네, 잘 봤습니다. 대진 씨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런 경우 많죠. 남들이 그냥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요. 네,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게 선생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을 해주셨어요. 네, 앞서 전문가 의견처럼 아이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혐오 표현이지만 영향력이 큰 사람이 개입한다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혐오 표현은 방치하면 더 확대되고 만연해지기 때문에 적절히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동원이가 말한다고 아이들의 태도가 바뀔까요?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동원이처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이게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말들이 혐오 표현이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요. 벌써 마칠 시간인가요? 네, 아쉽게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로 낮은 수위의 혐오 표현을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사실 혐오 표현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죠. 이게 누군가를 쫓아내자던가 맞아도 싸다던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 네. 그래서 오늘 예로 든 일상 속의 혐오 표현들은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이 사소해 보이는 혐오 표현부터 문제의식을 가져야겠네요. 네. 그리고 저 또 한마디만. 얼마든지요. 혐오 표현을 판단하고 문제 삼는 걸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정도로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모조리 감옥에 보내버린다던가 처벌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혹시 또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사과하고 인정하고 다시 안 하면 되잖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혐오 표현의 사례, 개념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이 되어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